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지구과학 성적의 반전을 가져다주는 식스센스 지구과학의 이윤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2023학년도 자 우리 6월 모의고사 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잘 본 학생들은 잘 본 학생들대로 방심하지 마시고 자, 잘 보지 못한 학생들은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리 지구과학은요. 이제부터 수능 때까지가 진짜야. 알았지? 전반기는요. 전반기도 중요하지 물론. 그러나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과목이라는 거. 알았지? 그래서 좌절하지 마시고 수능 때까지 열심히 춘식이와 함께 달려가도록 하시고 간단하게 총평을 말씀드릴 건데 선생님 총평을 좀 길게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항상 6편 끝나고 나서는 학습 가이드라고 해서 선생님이 춘피셜이라고 선생님이 촬영을 따로 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앞으로 이런 학생들은 공부를 이렇게 하고 이런 학생들은 공부를 이렇게 해라 라는 것을 선생님이 따로 촬영을 할 거고 그 촬영은 아마도 다음 주쯤에 촬영을 할 예정인데 제발 여러분들 Q&A 게시판에다가 언제 올라와요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알았지? 선생님 힘들어요. 알았지? 선생님이 최대한 시간 나는 대로 선생님이 신중하게 찍어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강의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간단하게 총평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6월 모의고사를 선생님이 딱 풀고서 느낀 점은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자, 그러나 우리가 6월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은 수능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공부했을 때보다 아무래도 고3 학생들 입장에서 학습량이 많지 않은 시점에 보는 모의고사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어느 정도 적절한 난이도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조금 걸리는 건 뭐냐면 이번 6월 모의고사는요. 원래 평가원에서 내는 어떤 모의고사의 어떤 기조하고 조금은 다르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원래 평가원 모의고사가 무서운 이유가 새로운 자료라든가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 즉 신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게 무섭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은 그런 부분에서 오답률이 높아지는 게 일반적인 우리가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법인데 이번 6월 모의고사는 자, 과거에 나왔던 기출을 응용을 해서 내거나 우리가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했는가를 묻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 점에서 어떤 부분이 생길 수가 있냐면 지금 등급이 똑같이 1등급이 나온 두 학생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두 학생이 실제로 변별력을 줄 수 있는 신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여기서 변별력이 갈릴 수가 있다고.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 1등급이 다 똑같은 1등급이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6월 모의고사를 보면서 충분히 다시 자기 걸로 만드는 어떤 연습을 하셔야 되긴 하지만 이거를 별개로 우리가 수능에서는 분명히 이거보다는 신유형의 문제들이 나올 것이다. 그런 새로운 문제들을 접했을 때 내가 풀어가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 알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은 수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1번부터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우리 학생 3명 나왔네요. 일단 자, 초대륙의 형성입니다. 자, 초대륙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하나로 붙어 있는 시기를 우리가 초대륙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현재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에 있었던 초대륙이 바로 백연어가 주장했던 판게아였고요. 그죠? 그 이전에는 우리가 로디니아라고 하는 초대륙도 있었습니다. 이 로디니아는 원생 누대, 그러니까 현재로부터 약 11억 년 전에 형성된 초대륙이다. 이것도 머릿속에 다시 한번 넣어두시기 바라고 어쨌든 초대륙이 형성된 다음에 대륙이 분리가 되는데 자, 이 과정 속에서 쌤이 수업 시간에 강조한 내용이 자, 뜨거운 풀름이 올라오게 되면 초대륙이 뭐 된다 그랬지? 분리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대륙이 분리가 된다는 얘기는 자, 여기서 이제 발산 경기가 된다는 거고 이 대륙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배웠던 열곡대가 만들어진다라고 쌤이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이 열곡대가 계속 멀어지게 되면 거기서 뭐가 차올라? 물이 차오르면서 자, 이제 해저가 확장이 되면서 이때부터는 이 열곡대가 뭐로 바뀔 수 있다? 해령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쌤이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 문제에서 여기까지 디테일한 부분까지를 터치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해설 강의를 듣는 것은 또 다른 내용들까지 우리가 같이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해설 강의를 듣는 거잖아. 그래서 쌤이 수업 시간에 강조를 많이 했던 게 열곡대하고 해령을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고 열곡대가 점점점 계속 멀어지다 보면 뭐가 차올라? 물이 차오르고 머나만 오랜 시간이 됐을 때 그 지점은 뭐로 발달한다? 해령으로 발달한다. 이것도 우리가 같이 챙겨뒀으면 하는 마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학생 A, 판게아는 초대륙에 해당해. 맞죠? 당연한 얘기. 자, 학생 B, 열곡대는 기역 중에 형성될 수 있어. 맞죠? 맞는 얘기. 학생 C, 해령을 축으로 해저 지자기 줄무늬가 대칭적으로 분포하는 것은 해저 확장설의 증거죠. 그래서 해저가 확장된 거니까 니은의 증거야. 맞는 선지.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은하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네요. 자, 딱 보니까 무슨 은하야? 나선 팔이 있는 나선 은하입니다. 그죠? 나선 은하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가 중심부에 막대기 모양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막대 나선 은하라고 얘기하지만 얘는 중심부에 막대기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얘는 뭐야? 정상 나선 은하가 되는 거야. 정상 나선 은하.
됐지? 그래서 얘는 S형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막대 나선 은하는 SB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이거 연습 많이 했었잖아요. 여기는 지금 중심 핵 쪽이 되는 거고, 중심 핵 쪽에는 얘들아 붉은색의 늙은 별들이 많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었지? 그러니까 여기는 붉은색의 늙은 별이 많습니다. 그지? 자, 그런데 이 B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나선 8 쪽에 찍혀 있단 말이야. 문제에서도 나선 8이 있다라고 돼 있니? 은하 중심부와 나선 8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중심부, 여기는 나선 8이니까 여기는 푸른색의 젊은 별이 많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내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푸른색의 젊은 별이 있다는 얘기는 현재 최근에 별이 탄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별을 만드는 재료가 뭐라고요? 성간물질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과정을 익히라 그랬지. 따라서 우리가 푸른색의 젊은 별이 많이 있다는 얘기는 이 근처에는 얘들아 성간물질도 꽤 많이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았지? 반면에 붉은색의 늙은 별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있는 중앙 팽대부 쪽은요, 이 경우는 오래전에 만들어진 별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별의 생성이 활발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사고를 확장시킨다면 우리는 타원은하의 특징이 붉은색의 늙은 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별의 생성이 활발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됐지? 자, 요거 가지고 선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지 기억 막대에 나선 은하에 해당된다. 아닙니다. 정상 나선 은하입니다. 자, 니은 선지 B에는 성간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요. 중심 핵에 비해서 성간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틀린 선지 붉은 별의 비율은 A가 B보다 높다? 맞는 선지. 아주 쉬운 문제였죠? 정답은 3번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 문제. 자, 3번 문제인데요. 자, 3번 문제는 우리가 기후변화 요인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네요. 근데 이 문제도 거의 대부분 뭐 쉬운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는 잠깐 이렇게 한번 정리합시다. 자, 우리가 기후변화라고 하는 게 크게 어떻게 나눴었냐면, 문제는 쉬웠지만 우리가 좀 배경 지식을 좀 익히자는 느낌으로 본다면, 기후변화는 우리가 자연적 요인이 있었고 인위적 요인이 있었지. 자연적 요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 인위적인 요인. 그지?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자연적 요인을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눴었는데, 어떻게 나눴었죠? 자연적 요인을 우리가 외적 요인, 그지? 기후변화의 외적 요인으로 놨었고요. 또 하나는 내적 요인이 있었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었던 부분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외적 요인은 뭐가 있었냐면, 자, 여기다가 다 쓰진 않겠지만 우리가 배웠던 맨날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경사 방향, 그치? 세차 운동, 또 경사 가계 변화, 지구의 경사 가계 변화, 마지막으로 이심률의 변화. 자, 이렇게 세 가지 갖다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태양 활동, 그치? 흑점수가 증감하는 거에 따라서도 우리가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구의 기후가 바뀔 수 있고, 이런 것도 외적 요인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외적 요인에 태양 활동이 들어간다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어쨌든 태양 활동도 외적 요인에 들어간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내적 요인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냐면, 자연적 요인 중에서 내적 요인은 예를 들어서 화산 활동이라든가, 그치? 화산이 폭발해서, 자, 얘들아, 화산재가 나오게 되면 화산재에 의해서 반사율이 커지고, 이것 때문에 지구 온도가 어떻게 될 수 있어? 낮아질 수가 있는 이런 것들. 또 우리가 수륙 분포가 바뀌어요. 아까 1번 문제 나왔던 판기아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수륙 분포가 바뀌게 되면 기후가 바뀔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자연적 요인 중에서 내적 요인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인위적 요인 같은 경우는 주로 누구에 의해서? 인간 활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자, 우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화석 연료 등을 사용하게 되면, 자, 얘들아,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라든가 혹은 메탄이라든가 이런 것들 등이 나오면서 기후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이런 정도로는 우리가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어요. 알았지? 자, 이쪽 문제로 갈게요. 자, 이쪽 문제로 보게 되면은, 자, 온실기체가 지금 뚝 나와 있는데 여기 메테인이 있고 여기 기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기억에 들어갈 건 뭘까요? 물론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냥 자료만 해석하면 되기 때문에 기억이 정확히 뭔지를 몰라도 문제는 풀려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지. 그러나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뒀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온실기체 중에서 기온을 증가시키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얘가 있죠.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CO2가 되는 거야. 이산화탄소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았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뭐 이산화탄소가 여기 들어간다라고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메탄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있겠네. 자, 그런데 쌤이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죠. 온실기체 중에서 가장 흡수율이 높은 것은 사실은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뭐라 그랬지? 수증기라 그랬잖아. 근데 이 수증기라고 하는 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간 활동에 의해서 많아진다기보다는 원래부터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구온난화라든가 이런 걸 얘기할 때 가장 유명한 게 뭐야? 이산화탄소가 가장 유명하잖아. 이런 것들. 그지? 그 다음에 우리가 메탄하고 이산화탄소 나왔으니까 이것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분자 하나가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승온율, 분자 하나가 온도를 높이는 영향은 누가 더 크다? 메탄이 더 크다.
근데 이산화탄소가 메테인보다 어떻다?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기여도는 CO2가 더 많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요 정도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니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지구의 기온을 뭐 하는 역할이야?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지구의 기온을 낮추는 역할인데 얘도 인위적 요인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뭐 에어로졸 같은 거 있잖아. 그치?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갈 수가 있겠네. 에어로졸. 에어로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알았지? 이런 것들이 대기 중에 부유하면서 반사율을 높이게 되면 지구의 기온을 뭐 할 수 있어? 낮출 수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아마도 기온 변화에서 정확히 여기 뭐가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기온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아마도 반사율을 높여서 지구의 기온을 낮춘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같이 정리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됐지? 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기온을 조금 올리긴 해, 이 문제에서. 그치? 그러나 자연적 요인에 들어간다는 걸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자연적 요인은 지금 이 자료에서 인위적 요인에 비해서 기온을 높이는데 많이 기여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되겠죠? 자, 좋아요. 자, 선지 볼게요. 기온 변화에 대한 영향은 기억이 자연적 요인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이 당연히 자연적 요인보다 큰 거 그냥 해석하면 되는 거야. 얘가 뭔지 몰라도 풀리긴 해. 그러나 어느 정도 알고 가자는 거지. 자, 됐고, 니은. 인위적 요인 중 니은은 기온을 상승시킨다. 자, 니은은 얘는 이쪽으로 기온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틀렸지. 너무 쉽죠? 디귿. 자연적 요인에는 태양 활동이 포함된다. 맞죠? 태양 활동이 포함되고 좀 더 정확히 들어가자면 태양 활동에 의해서 흑점수가 증가한다 그랬지. 이때 흑점수가 많아질 때가 태양 활동이 더 떨 때야 활발할 때고, 흑점수가 적어질 때가 태양 활동이 더 둔화될 때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자, 요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4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4번 문제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고민 없이 풀었을 만한 문제였을 거예요. 여기 앞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참 쉬워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플룸 구조론에 관련된 자료가 될 텐데, 자, 여기 글을 읽어도 그렇고, 글을 읽지 않더라도 지금 보니까 여기 바닥에다가 잉크를 떨어뜨렸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를 했어? 알코올 램프로 가열했어. 가열했더니 얘가 이제 버섯 모양처럼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구조가 나타나게 된 거지. 그럼 이거 뭐야? 플룸 상승류잖아. 얘는 플룸 상승류니까 뜨거운 플룸과 관계가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겠지. 됐어요? 요 정도 기억하면서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뜨거운 플룸은 A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플룸은 A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니은 선지. 상승은 B에 해당된다. 맞죠? 상승하는 거니까. 자, 디귿. 플룸은 내핵과 외핵의 경계에서 생성된다. 자, 이거 우리 누차 선생님이 낚시에 걸리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기출문제로 여러 번 나왔었던 내용입니다. 그치? 우리가 뜨거운 플룸은 어디와 어디의 경계? 멘틀과 외핵의 경계에서 생성돼서 올라가는 거죠. 여기는 지금 내핵과 외핵의 경계라고 했으니까 뭐 이 정도는 낚시도 아니야, 사실은. 알겠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 문제도 자료만 뭐 그냥 잘 해석하면 되는 문제네요. 자, 지금 보니까 일단 헷갈리니까 써볼까요? 여기 실선이 A예요. 그 다음에 점선이 B네요. 여기도 실선이 A고 점선이 B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서 바로 선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가에서 50m 깊이의 수온과 표층 수온의 차이는 B가 A보다 크다. 자, 50m 깊이면 여기네. 그럼 50m 깊이가 됐을 때는 지금 봤을 때 A하고 B가 수온이 거의 비슷해져 갑니다. 그런데 얘는 여기나 여기나 수온이 거의 같아요. 근데 B 같은 경우는 표층 수온은 여기인데 50m의 수온은 여기니까 당연히 B가 A보다 더 수온의 차이가 크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지?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선지. 자, 니은 A와 B의 표층 수온 차이는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 자, 이것도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지금 가 같은 경우는 A하고 B의 표층 수온의 차이가 이 정도 차이인데, 나 같은 경우는 A하고 B의 표층 수온의 차이가 이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본다면 가가 표층 수온의 차이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니은 선지 맞는 거. 자, 디귿. B의 혼합층의 두께는 나가 가보다 두껍다라고 돼 있는데, 자, 혼합층의 두께는 뭐에 비례한다고요? 바람의 세기에 비례해. 자, 그거 참고로 기억을 해두시고, 지금 얘는 혼합층의 두께가 수온이 일정해지는 구간이니까 여기까지. 얘는 혼합층의 두께가 수온이 일정해지는 구간이니까 여기까지라고 판단이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나가 가보다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여기 5번까지 딱 풀었을 때 느낌은 느낌 좋은데?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알았지? 앞 페이지니까 당연히 쉬워야죠. 그렇죠? 자, 넘어가도록 하고, 자, 6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자, 6번 문제는 자, 우리가 판의 경계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자, 일단 우리가 개념 테크트리에서 쌤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발산 경계는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장력과 관계가 있다 그랬었지. 얘가 판가판이 멀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무슨 단층? 정단층이었고요. 수렴 경계 같은 경우는 판가판이 서로 부딪히는 경계를 얘기하는 거니까 물론 섭입대에서는 섭입형 경계에서는 섭입에 들어가는 거고요. 대류판과 대류판 같은 충돌형 경계에서는 부딪히게 되는 건데 어쨌든 수렴 경계는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횡압력이 작용하고 따라서 역단층이 만들어진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이 자료를 보면 지금 딱 보니까 여기 지금 해령이라고 나와 있으니 얘가 해령이야. 해령이지. 해령. 그럼 여기도 해령이지 뭐. B가 해령이네. 그리고 우리는 해령과 해령 사이인 여기 A 부분, 그지? 여기 A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를 우리가 변환단층이라고 얘기하죠. 변환단층. 보존경계 변환단층이 있는 곳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지금 요 C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해구가 있는 건데 기호 내가 꼭 보라고 그랬지. 기호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이렇게 돼 있어. 그지? 또 막 졸면서 문제 푸는 학생들 내가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뭐야 이 문제는. 왜 갑자기 이거 1단원 문제 같은데 갑자기 뭐 한랭전선이 있지? 막 이러다가 이제 걸림드는 거야. 알았지? 그러지 말자. 자, 미안해.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어쨌든 기호가 이렇게 나 있다는 건 뭐냐면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밑으로 이렇게 섭입해 들어간다는 거야. 기호를 잘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섭입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섭입해 들어가면서 이쪽에 밀도가 작은 판 쪽에서 우리가 지각 변동이 주로 나타나게 되는 거지. 진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쵸? 자, 그런데 이것도 쌤이 개념 테크트리 때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단층을 우리가 수평 이동 단층, 다른 말로 주양 이동 단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변환 단층은 일종의 뭐라고요? 주양 이동 단층에 들어간다라고 내가 쌤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정확히 하자. 우리가 변환 단층의 정확한 정의는 주양 이동 단층 중에서 판의 경계에 있는 주양 이동 단층을 변환 단층이라고 정의하는 거야. 따라서 시험 문제에서 여기 A는 주양 이동 단층이다 맞는 거라고 내가 개념 테크트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잖아. 어쨌든 얘도 주양 이동 단층에 들어가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나의 자료를 보자. 자, 이 자료는 당연히 상반을 찾아야 되겠지. 우리 많이 했던 거잖아. 자, 단층선 긋고 여기서 수직으로 지표까지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만나는 애가 누구야? 상반이야. 그럼 얘가 상반이지. 그럼 기억은 뭐야? 하반이네.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쪽으로 단층선 긋고 수직으로 올렸을 때 지표랑 만나는 쪽에 있는 얘가 상반이 되는 거니까 얘가 상반, 얘는 다시 하반이 되는 거야. 그쵸? 자,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 보면은 지금 상반이 하반보다 밑으로 내려가 있고 상반이 하반보다 밑으로 내려가 있고 상반이 하반보다 밑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여기는 이 단층은 전부 다 무슨 단층이야? 정단층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정단층이 있다라고 판단이 가능한 거야. 따라서 정단층이 나에 있다는 얘기는 얘는 판의 경계를 의하면 무슨 경계에서 주로 나타난다? 발산 경계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됐죠? 자, 선지 보겠습니다. 기억! A 지역에서는 주양이동 단층이 발달한다. 맞습니다. 기억은 상반이 아니라 하반입니다. 틀렸어요. 디귿. 나는 C 지역에서가 B 지역에서보다 잘 나타난다. 니네 이런 거 잘 읽어야 돼. 알았지? A보다 B가. 뭐 A가 B보다. A에서가 B에서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낚시 잘 걸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C 지역에서가 B 지역에서보다 잘 나타난다. 나는 정단층이고 자 C보다는 어디서? 얘들아 B에서 더 잘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C 지역에서가 B 지역에서보다 잘 나타난다는 틀린 선지 알겠지? 갑자기 내가 헷갈려 버렸네. 자 어지간해 알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7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7번 문제도 과거 기출에서 이러한 유형들의 문제들은 이미 많이 풀렸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문제는 과거 기출문제에 비해서도 난이도가 더 쉬웠습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H알도를 그려서 찍는 방법도 있고요. 알겠지? 아니면 조금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사실 이 문제는 H알도를 그릴 것까지도 없거든요. 그냥 하나가 초고성이래. 나머지 두 개는 주결성이래. 그러면 쌤이 수업 시간에 예전에 기출문제 분석을 해주면서 뭐라고 그랬니? 초고성이 되려면 태양 광도의 수만 배에서 수십만 배가 되고 따라서 우리가 과거 기출 수능 문제에서는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5등급 정도부터 초고성으로 어느 정도 나온 경우가 있다. 알았지? 그래서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5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절대 등급을 4.8등급이니까 대략 5등급으로 잡을 수 있다 그랬잖아. 내가 태양의 물리량 기억해 두라고 그랬었지? 그래서 태양은 절대 등급이 5등급이니까 만약에 어떤 별의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5등급이라고 한다면 10등급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얘네들은 광도가 몇 배 차이가 나게 되는 거야? 10,000배 차이가 나게 되는 거지. 10의 4제곱배. 알겠지? 물론 우리가 광도 계급 어떤 그래프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딱 10,000배면 무조건 초고성이 된다 이런 논리는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알았지? 그러니까 이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만배가 되는 별이 뭐 초고성 쪽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살짝 아닐 수도 있고 약간 애매할 수는 있다고요. 알았지? 그러나 이 문제 조건에서 하나는 초고성이고 나머지 둘은 주결성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얘가 만배가 되는 녀석이 초고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얘와 얘는 초고성이 되기에는 절대 등급이 너무 크다는 거지. 즉 광도가 너무 작다는 얘기야. 자, 이해됐지? 그래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얘가 원 초고성, 따라서 얘가 주결성, 얘가 주결성 이렇게 판단하고 문제를 풀어도 좋다고. 알았지? 이런 데서 시간 전략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 자, 그런데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사실 이 문제는 원래 조금은 복잡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H찰도상에서 찍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원래 정석이긴 해. 그래서 이쪽을 X축을 표면온도, Y축을 절대 등급이라고 잡아보자고요. 자, 그럼 대략 잡는 거야. 우리가 스케일을 정확히 할 수는 없잖아. 얘가 -5. 자, 여기쯤을 0. 그 다음에 여기쯤을 5라고 잡아보자고요. 됐어? 항상 H활도에서 Y축을 절대 등급으로 놨을 때는 요 간격 스케일이 일정하게 가야 됩니다. 알았지? 5등급 차이씩 똑같이 가야 된다고. 됐지?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분광형이 G형. 됐죠? 그 다음에 얘는 절대 등급이 0이고 분광형이 A. 그 다음에 얘는 절대 등급이 +5인데 분광형이 G. 요거 바로 눈에 들어왔어야지, 공부하는 학생들은. 뭔데? 절대 등급이 오면은 얘 태양하고 광도가 거의 비슷하네. 그러고 보니 태양의 표현온도는 G2. 그럼 얘도 G형이라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표현온도도 태양하고 비슷하네. 그러니까 얘는 태양과 질량이 거의 비슷한 주결성이라는 것을 판단이 되겠지. 그럼 얘를 기준으로 잡자. 절대 등급이 5등급이 되는 거고, 자, 이쪽으로 갈수록 표현온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O, B, A, F, G, K, M이라고 했을 때 대략 여기쯤을 쌤이 G라고 한번 잡아볼게, G형. 됐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요 지점에 찍히는 요 별이 바로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주결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얘가 누구야? 다가 되는 거잖아. 그쵸? 자, 그런데 자, 나를 보자. 나 같은 경우는 절대 등급이 0이야. 자, 0에 만나고요. 0에 들어가고 이렇게 연결했어. 그 다음에 얘는 자, 분광형이 A형이니까 A형이면 O, B, A, F, G니까 A형 대충 여기쯤 잡아볼게. 여기쯤 대략 잡자. 요렇게. 됐지? 이렇게 잡고 여기서 얘를 딱 이렇게 올리면 자, 여기서 만나는 요 지점이 바로 뭐가 되겠어? 여기 이제 나가 있는 거다. 그치? 근데 가 같은 경우는 절대 등급이 -5고요. 자, -5면서 분광형이 G니까 자, 다하고 분광형이 같습니다. 따라서 가는 여기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럼 하나는 초고성이고 나머지 둘은 주결성이라고 했으니까 느낌 오지? 주결성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주결성 V가 되고 얘는 초고성 1이 될 수밖에 없다. 알았지?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쉽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 아까 쌤이 말씀드린 대로 초고성이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고성이 되기 위해서는 얘와 얘는 광도가 너무 작아. 그러니까 초고성이 되기 위해서는 가가 초고성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있으니까 문제가 쉬운 건데 사실 과거 기출문제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게 나왔거든. 그런 경우는 우리가 H활도에 찍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도 우리가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알았죠?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였죠? 자, 우리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질량은 다가 나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질량은 자, 다보다 나가 더 큽니다. 왜? 자, 항상 광도가 큰 주결성일수록 질량도 크고 그 다음에 표현온도도 높고, 그지? 근데 뭐는 짧죠? 수명이 짧죠. 요것만 잘 기억해 둡시다. 자, 그래서 질량은 다가 나보다 크다. 요것은 틀린 선지. 나가 더 큽니다. 자, 니은 선지. 생명 가는 지대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은 자, 이것도 맨날 나왔던 거잖아. 생명 가는 지대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시간. 그지?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야? 결국 행성이 생명 가는 지대에 머물 수 있는 시간하고 비슷한 거잖아. 결국 수명이 어떨수록 길수록 자, 생명 가는 지대에서 액체상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 더 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 다가 더 길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맞는 선지. 자, 그 다음에 디귿. 생명 가는 지대의 폭을 물어봤는데 자, 쌤이 기출문제 풀어주고 그 다음에 개념 테크트리나 이런 거 또 솔텍 같은 거 수업하면서 매번 강조했던 게 뭐냐면 너희들이 자칫 잘못하면 생명 가는 지대의 거리와 폭을 결정하는 요소가 표면온도라고 착각을 하다가 틀린 애들이 꽤 있다. 생각보다. 그래서 내가 뭐를 강조했어? 생명 가는 지대의 거리와 폭을 결정하는 것은 정확히는 표면온도와 그 별의 크기까지를 고려한 광도에 의해서 정확히 결정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 결국 디귿선지에서 생명 가는 지대의 폭이 누가 더 크냐라고 물어봤다는 얘기는 광도가 누가 더 크냐를 물어본 거란 말이야. 그 딴 거 보지 말고 광도만 봐야 되는 거잖아. 알았지? 여기서 갑자기 분광형 보면서 어버버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광도만 보면 되는 거니까 절대등급만 보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절대등급이 작은 A일수록 광도가 크게 되는 거니까 다가 가보다 넓다라고 돼 있는데 다가 가보다 얘들아 절대등급이 더 크고
광도가 더 작으니까 생명 가느지의 폭이 더 좁아야 된다라고 판단이 가능한 거야. 됐죠? 자, 그래서 다가 가보다 넓다는 틀린 선제라고 보시면 되겠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가 조금 비교적 좀 수월하다 보니까 지금 해설 강의가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데, 자, 좋아요. 뭐가 좋아요, 선생님? 뭐가 좋기는? 나 지금 시험 망쳐갖고 짜증나 죽겠는데 뭐가 좋아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시험 봤을 때는 내가 좀 학생들 눈치를 좀 많이 봐요. 맞지? 좀 예민해져 있잖아. 예민한데 자 건드리면 안 되잖아. 그치? 괜히 못 본 애한테 야, 아이고 점수가 그게 뭐냐? 점수가 그게 뭐야? 그러면 요즘 애들 좀 빈정상하잖아. 그치? 아니 못 본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와가지고 그치? 그러니까 이럴 때는 덕담을 많이 해주는 편이야. 알았지? 그리고 실제로 너희들 그냥 위로해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아까 총평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모른다 그랬잖아요. 다른 과목은 모르지만 지구과학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마음으로 접근해도 된다. 알았지? 오히려 내가 걱정이 되는 것은 잘 본 학생들이 걱정이 더 돼. 잘 보지 못한 학생들은 어차피 본인이 생각이 박혀 있다면 열심히 할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잘 본 학생들은 뭐냐면 이게 또 방심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매해 반복되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랄까 화가 나. 어떤 점이? 학생들은 계속 바뀌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은 매일 가르치잖아. 그치? 그러면 애들이 요맘때쯤에 6평을 잘 본 애들이 거만해져. 내가 수업 때도 말씀드렸잖아. 야, 너 이거 왜 문제를 못 풀어? 예를 들어 현장에서. 선생님, 이거 잘 안 풀린대요? 야, 이 정도는 풀어야지. 내가 뭐 갈군 것도 아니야. 이 정도는 풀어야지. 이 정도는 등록은 돼야지. 그러면 선생님, 저 무시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것도 풀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 저 6평 1등급이에요. 이러면 이제 막 내가 이제 미쳐버리겠는 거야. 알았지? 요즘 평가의 트렌드가 내가 작년까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6평 쉬웠고 9평 쉬웠고 수능이 어려웠어? 작년까지는 어떤 생각을 했어? 평가원이 난이도 조절을 조금 힘들어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 근데 이번 6평을 보면서 약간 느낀 점이 뭐냐면 고의적인가? 요즘 트렌드가 6평, 9평에서 방심 유발시키고 수능에서 뒤통수 때리는 게 요즘의 트렌드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든다고요. 알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수능은 절대로 이와 같은 난이도보다 훨씬 어렵게 나올 것이다. 물론 이거보다 정확히 얼만큼 높게 나올 건지는 선생님이 내가 신이 아닌 이상 알 수는 없겠지. 그러나 이번 6평보다 어려울 거야. 알았지? 쉬우면 어떡하지? 어려울 거야. 알았지? 자, 쉬워도나 어렵다고 우기면 되는 거니까. 자, 어쨌든 간에 자,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 자, 얘들아 8번 태풍이야. 태풍인데 태풍의 이동 경로 쭉 나와 있고요. 자, 이 문제도 굉장히 기본적인 걸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동 경로 쭉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5시부터 다음날 5시부터 11시까지 자, 나와 있는 일기 기호입니다. 그럼 풍향 보란 얘기잖아. 풍향이 요렇게 풍향이 있었어. 자, 풍향이 요렇게 항상 풍향은 항상 여기 머리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표시하라고 내가 말씀드렸었지. 이런 느낌이잖아. 그치? 그러면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사방위를 대략 그렸을 때 이쪽을 북쪽, 서쪽, 동쪽, 남쪽으로 잡았을 때 그지? 이때 자, 여기서 풍향이 대략 남동풍인데 약간 동풍에 가까웠다가 얘도 남동풍인데 약간 남풍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가 그러다가 얘는 무슨 풍? 남서풍으로 이렇게 바뀌었네. 그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풍향은 무슨 방향으로 변화됐다? 자, 무슨 방향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변화됐다라고 우리가 판단이 가능하겠지? 그럼 바로 판단되잖아. 나의 자료는 이 지역이 정확히 우리나라 어느 지역인지 몰라도 태풍 진행 경우에 어느 쪽? 오른쪽에 있다. 따라서 무슨 반응에 들어간다? 위험 반응에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겠지. 우리가 맨날 풀던 문제니까. 됐죠? 요거 보면서 가에 해당되는 자료는 선지 보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기억, 가에서 태풍의 최상층 공기는 주로 바깥쪽으로 불어나간다. 자, 이거 봐봐. 이것도 기출문제만 풀어봤다면 그냥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잖아. 이거 우리 맨날 했던 거잖아. 기출문제도 나왔었고 개념 테크트리에서도 내가 미리 설명을 드렸었고 뭐였어요? 태풍은 북방부 기준에서 지상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들어오고 저기압이니까 얘가 상승줄을 타고 올라간 다음에 상층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 이미 나왔던 내용이잖아. 그래서 내가 항상 유체 파트에서 강조했던 게 대기 파트에서 지상에서 수렴이면 상승기류가 올라가고 상층에선 뭐다? 발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 태풍의 최상층 공기는 주로 바깥쪽으로 불어나간다. 맞는 선지. 자, 니은 선지. 가에서 구름 최상부 고도는 B 지역이 A 지역보다 높다라고 돼 있어. 자, B는 여기 있고 A 지역은 여기 있어. 자, 우리 이거 암기 잘 제대로 안 되는 학생들 가끔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누가 더 밝은 색이야? A가 더 밝은 색이거든. 그치? 그럼 얘는 뭐로 봤다고요? 적외 영상으로 봤다는 얘기야.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자. 그냥 밝으니까 얘가 더 고도가 높아. 이렇게 하고 끝내지 말고. 자, 이렇게 정리합시다. 구름이 높이 만들어지는 구름일수록 구름의 상층의 온도가 낮아서
구름의 상층의 온도가 낮다는 얘기는 적외선 복사 에너지의 방출량이 줄어들고 따라서 기상위성으로 관측했을 때 적외선의 양이 적게 도달할수록 밝은색, 흰색으로 보인다. 따라서 구름의 최상층의 고도가 높을수록 밝은색으로 보여. 이렇게 같이 정리하라고. 알았지? 그냥 외우지 마시고. 그래서 A가 더 밝은색을 띠고 있으니 B보다 구름의 최상층의 높이가 더 높다. 그지? 높이가 높아서 구름 최상층에서의 온도가 더 낮고 적외선 복사 에너지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더 밝게 보여. 이렇게 되는 거야. 더 많이 나와서 밝게 보이는 게 아니야. 적게 나오니까 밝게 보이는 거야. 알았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B 지역이 A 지역보다 높다라고 되는데 아닙니다. A 지역이 더 높다라고 해야 돼.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 관측소는 태풍의 안전반원이 아니라 위험반원입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칠판 정리 잠깐 했고요. 자, 9번 문제 이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9번 문제는 자, 지질 단면도를 나타낸 건데 지층의 생성 순서를 따지는 문제가 되겠죠. 물론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선지를 먼저 보고 선지에 해당되는 것만 부분적으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가도 괜찮아요. 알았지? 단 그렇게 푼다는 가정은 얘들아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가정이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시간이 좀 충분하다고 느끼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가 먼저 만들어졌고 뭐가 나중에 만들어졌는지를 순서대로 딱 나열을 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것도 괜찮긴 해요. 알았지? 자, 일단은 선생님 어쨌든 해설하는 과정이니까 다 차분차분하게 차근차근 선생님이 뭐부터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일단 A에서 얘들아 자 3엽충화성 나온다고 돼 있어. 얘 무슨 시대야? 고생대지. 자, 그 다음에 C하고 D에서는 얘들아 자 공룡화성 나온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얘는 뭐야? 중생대. 얘도 중생대입니다. 자, 그럼 지층의 생성수를 정하면 자 제일 먼저 A가 쌓였을 거야. 자, 됐고 A가 쌓이고 그 다음에 부정합이 있었네. 그죠? 기저효감이 나타나니까 부정합이 있었어. 그 다음에 B, C가 쌓였겠지? B하고 C가 쌓인 이런 상태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자 C까지 쌓인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한데 아마도 이 문제에서는 이것을 판단하는 게 아마 핵심이었던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습곡도 있고요. F가 관입해서 들어온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층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일단 이 셋 중에서 단층은 가장 나중일 거야. 왜냐면 이 단층은 습곡된 이 구조를 지금 틀어버렸죠. 절단해버렸잖아. 마찬가지로 자, 이 F가 관입된 이 지점들을 틀어버렸어. 그건 단층이 가장 최종적으로 나타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자, 습곡하고 F 관입 중에서 누가 먼저라고 봤을 때 자, 습곡의 영향을 F의 관입은 받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습곡이 먼저고 F가 관입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 따라서 이 다음이 습곡이 나타났을 거고 그 다음에 F가 관입이 됐고 그 다음에 F가 관입된 다음에 단층으로 잘린 거야. 됐죠? 이쪽이 상반이라고 본다면 상반이 상대적으로 하반에 대해서 밑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정단층이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단층이 나타난 다음에 다시 여기서 뭐가 있어? 부정합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D, E가 쌓인 이러한 구조가 되는 거지.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써보면요. 이 A가 고생대, 자 얘는 삼엽충화성에 나오니까 고생대. 그 다음에 C하고 D를 보게 되면 얘가 중생대가 되는 거고 D인 얘도 중생대가 된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습곡이라든가 단층 이런 애들은 중생대와 중생대 사이니까 역시 중생대에 나타났다라고 판단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선지 볼게요. 기억, F에서는 고생대 암석이 포획암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들아. F에서 고생대 암석이 포획암으로 나타났다는 말의 의미는 얘가 관입될 때 이 고생대의 지층인 A가 먼저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따라서 얘가 먼저 있었는데 얘가 관입해 들어오면서 여기 있었던 부스러기가 암석의 파편이 이쪽으로 포함될 수가 있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포획암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얘가 삼엽충화석에 나오니까 고생대의 암석이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자, 맞는 선지. 자, 니은 단층이 형성된 시기에 암모나이트가 번성하였다라고 했는데 자, 단층은 얘들아 중생대니까 중생대는 암모나이트가 번성한 시기야.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선지. 습곡은 고생대에 형성되었다라고 했는데 습곡도 중생대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틀린 선지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말이 꼬이는 거 보니까 당이 부족한 것 같아 지금. 알았지? 탄수화물을 좀 섭취해 줘야 되는데 좋아요. 여기서 갑자기 먹는 얘기하면 안 되니까. 자, 어쨌든 간에 자, 9번까지 갔고요. 자, 10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쌤이 옛날에 짬뽕 좋아한다는 얘기 했었지, 그지? 해설 강의하면서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 내가 짬뽕을 정말 살아가거든요. 짜장면하고 짬뽕 선택하라고 한다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짬뽕이에요. 내가 짬뽕 맛집을 여러 군데 전국 짬뽕 맛집을 많이 갔어요. 5대 짬뽕집이라고 해서 막 전국 짬뽕집 많이 다 맛을 봤는데 이 얘기를 옛날에 수업 시간에 했더니 어떤 학생이 인스타에다가 선생님 우리 동네 짬뽕집이 정말 맛있습니다. 꼭 와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는데 제가 광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광명 언제 한번 갈 겁니다. 알았지? 자, 어쨌든 자 봅시다. 10번 문제. 자, 이 10번 문제는 약간 문제를 풀면서 아마 9번까지는 거침없이 왔을 텐데 10번에서 약간 움찔했을 거야.
근데 이렇게 움찔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우리가 배운 교과정 내에서 이 문제 안에서 무언가의 힌트가 있다는 믿음을 갖고서 우리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알았지? 물론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암기가 꼭 필요한 어떤 선지인데 암기를 못해서 틀렸다.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최대한 노력을 하라는 거지. 그러면 그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을 거다. 알았지? 그걸 내가 항상 강조하고 있잖아.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문제를 풀 때. 그럼 봐봐. 자, 10번 문제는요. 자, 우주에서 일어난 주요한 사건 가라를 시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표준 우주 모형. 그죠? 현재의 우주 모형에서 뭐 가속팽창 우주라든가 그 다음에 급팽창 이런 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우리가 우주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러한 모형의 문제는 EBS 수능특강에도 간간히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됐지? 자, 일단 우리가 암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였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가는 급팽창이 종료가 됐대. 뭐 물론 급팽창이 정확히 언제 종료되느냐 여기까지 우리가 뭐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굉장히 짧은 시기에 극초기에 급팽창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뭐 한 10에 마이너스 한 34승, 32승 뭐 요 정도니까 굉장히 극초기라는 것만 기억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 형성 이건 알아둬야죠. 이건 외워야죠.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 시점은 바로 빅뱅 후 약 3분이 지났을 때라고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그지? 그 다음에 원자가 형성되는 시점은 뭐냐면 원자핵과 원자를 꼭 구분하라고 쌤이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고 원자는 말 그대로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불투명한 우주였다가 전자들이 원자핵과 결합을 해서 원자를 형성된 시점 요때가 바로 빅뱅 후 약 38만 년 후. 그지? 이건 꼭 기억해둬야지. 그래서 이때부터의 우주를 우리가 무슨 우주라고 했었지? 투명한 우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투명한 우주가 됐기 때문에 이때부터 빛이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 이때 빠져나온 빛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해두셔야겠죠.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라에서 최초의 별과 은하 형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거 언제 나온 거냐면 선생님 기억이 맞다면 3월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언급이 됐었어요. 알았지? 물론 거기서 최초의 별과 은하 형성이 정확히 언제 만들어졌느냐 이렇게 묻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게 언급이 된 게 3월 교육청 모의고사에 있었다고요. 알았지? 자, 그런데 우리가 최초의 별과 은하 형성은 이거는 데이터라든가 어떤 자료마다 조금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나 요 최초의 별과 은하 형성은 빅뱅 시점부터 한 뭐 억 단위, 알았지? 억 단위. 뭐 여기서 막 뭐 10억, 20억 이쪽으로 가는 건 아니고 억 단위. 알았지? 뭐 억에서 1억에서 한 몇 억. 뭐 요 정도로 보통 보거든요. 그래서 한 억 단위 정도로 보시면 돼요. 됐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주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간은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료에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스케일이 일정한 게 아니라는 거야. 스케일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까지가 예를 들어서 1억이다. 응? 예를 들어서 1억, 뭐 혹은 2억이다. 그럼 여기까지가 1억, 2억이면 현재는 우주의 전체 나이가 138억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간보다 훨씬 더 긴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일정한 스케일로 우리가 나타낸 것은 아니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됐지? 그래서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착안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별과 은하의 생성이 최초로 언제 만들어진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어도 이때 최초의 별과 은하의 형성은 굉장히 오래 전이다. 이것도 어느 정도 초기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알았지? 자, 그래서 일단 선지 보면서 추가 설명 드릴게요. 기억! 가와 라 사이의 우주는 감소 팽창한다. 자, 이게 문제였던 건데 자, 가와 라 사이. 그래, 생각해봐. 우리가 감소 팽창을 하던 구간이 있었고 얘가 이제 가속으로 접어드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지나야 가속으로 접어든다는 말이야. 왜냐면 우리가 가속 팽창을 하기 위해서는 암흑 에너지가 영향을 훨씬 더 많이 주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참 시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사이는 감소 팽창이라고 추론할 수가 있는 이런 문제가 되는 거라고. 지구과학은 딱 칼로 물을 자르듯이 딱딱딱 떨어지지 않은 이런 선지들이 평가원에서 실제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출제자가 여기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자꾸 봐야지. 알았지? 이 정도면 초기야. 근데 우주가 감속을 하다가 가속으로 접어든 시기는 정확히 이걸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지나야 된다. 그래서 이 스케일과 이 스케일이 거의 비슷한 시기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지. 여기가 뭐 현재라고 봤을 때 뭐 138억이라고 본다면 이게 반띵 뭐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는 뭐 수억 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우주가 탄생하고. 알았지? 자, 그런데 선생님 여기 부분은 조금 학생들이 조금은 헷갈려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프를 살짝 한번 그려보면 X축을 우리가 시간으로 잡고 Y축을 우주의 상대적 크기라고 잡았을 때 그지? 우리가
가속 팽창하는 평탄한 우주가 현재 우주 모형이 되는 거고, 그치? 자,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감속하던 시점이 있었고 이렇게 간다라고 내가 수업 시간에 열심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때 각각의 접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뭐냐면 기울기가 바로 뭐가 돼? 우주의 팽창 속도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랬잖아. 팽창 속도. 기억나지? 팽창 속도. 그리고 현재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시점을 대략 여기쯤이라고 잡아본다면 여기가 현재가 되는 거야. 그치? 현재가 가속 팽창을 한다고 해서 과거 우주의 탄생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속만 했느냐? 아니잖아. 그치? 초기에는 물질 밀도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작용했고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부터 가속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런 구간은 뭔데?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점 감소하고 있으니까 이런 구간들은 무슨 팽창을 하던 시기야? 감속 팽창을 하던 시기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현재는 가속 팽창이니까 점점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됐죠? 그래서 자, 이 자료도 사실은 이렇게 판단하는 문제가 과거 EBS 수능 특강인가 수능 완성 문제에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 근데 올해 거는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분명히 나왔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서 우주의 크기가 이렇게 커지고 있으니까 이런 시점들은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크기를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얘가 점점점 크기가 커지고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커지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커지고 있으니까 아 여기는 감속을 하던 시기야 이렇게 추론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럼 가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커지고 있을 때 그지? 그럼 여기는 이렇게 펼쳐지고 있으니까 여기 시점부터 어느 정도 가속으로 접어들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감속 팽창 구간이다 이렇게 추론을 할 수도 있는 내용이 되는 거라고. 결국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땐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구간이고 얘가 지금 이렇게 커지고 있다는 얘기는 점점점 팽창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 거니까 아 이렇게 가속으로 가는 구간이다라고 유추할 수가 있는 이런 내용이 된다고요. 알았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 정도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니은선지 나와 다 사이에 퀘이사가 형성된다. 자, 퀘이사는요 우주의 초기에 만들어진 은하예요. 그치? 그래서 자칫하면 걸려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퀘이사도 은하잖아. 근데 지금 이 자료에서 요 시점에 최초의 별과 은하가 형성됐다고 했으니까 퀘이사는 적어도 여기 이전에 탄생했을 리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니은 선지는 틀린 선지라고 봐야 된다는 거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디귿 라 시기의 우주 비행복사의 온도는 2.7K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우주 비행복사 여기를 만약에 현재라고 잡는다면 현재 우주 비행복사의 온도가 약 2.7켈빈.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이전 시기는 우주 비행복사 온도가 2.7켈빈보다 어때야 돼? 높았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디귿 선지는 맞는 거다. 라 시기는 당연히 2.7켈빈보다 온도가 높아야 되겠지. 참고로 얘들아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꼭 기억해 둬야 되는 것은 자 여기 원자가 형성되면서 투명한 우주가 됐고 이때부터 얘들아 빅뱅 후 약 38년이 된 시점 이때부터 우주 비행복사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었지. 이때 우주 비행복사가 처음 나올 때가 우리가 얼마라고 배웠었지? 약 3000켈빈 정도가 된다라고 우리가 했던 것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하게. 자, 됐습니다. 11번 들어갈게요. 자, 11번 문제도 약간은 당황스러웠던 학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당황스럽다기보다는 실수를 한 학생들이 있었겠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선생님이 춘식이 수업을 열심히 들었던 학생들은 내가 이 단원은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 북방부하고 남방부를 조심해야 된다. 특히 이 단원에서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걸려들기 쉬운데 우리가 뭐 7월이나 8월은 북방부 입장에서는 여름이지만 남방부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겨울이 되는 거야. 1월이나 2월이 북방부 입장에서는 겨울이지만 그 달이 남방부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여름이 되는 거야. 이거 내가 머릿속에 넣어두라 그랬잖아. 그래서 해석은 제대로 해놓고 거기서 까딱 잘못해서 이제 걸려들면 이제 기억선지가 맞다라고 하면서 이제 걸려드는 학생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았지? 자, 실수는요.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실수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실수를 같은 유형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거지. 알았지? 그것만 지키면 되는 거야. 알았지? 실수가 계속 연결되면 안 되는 거잖아. 나도 우리 조교들 실수할 수 있다고. 선생님 성격이 굉장히 쿨하거든요. 선생님 제가 이번에 이거 실수했어요.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러한 실수가 또 다음에 또 나오면 선생님 혼낼 수밖에 없잖아. 그지? 뭐 그렇다고 내가 니들을 혼낼 수는 없잖아. 야! 막 이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실수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이번에 배웠어 라는 느낌. 대신에 다음번에 이러한 같은 것은 실수하지 않겠어 라는 게 중요한 거야. 자, 볼게요. 자, 이 문제는요. 이렇게 한번 해석해보자. 뭐 이건 개취야. 니네가 어디에 온도를 잡아도 상관은 없거든요. 크게.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자, 여기 뭐 18도 잡아볼까요? 보이니까. 18도에 해당되는 지점을 쌤이 이렇게 자 등손이죠. 이렇게 18도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연결되겠네. 그치? 자, 그런데
아, 이거 좀 돌아갔대요. 자, 좋아요. 자, 그런데, 자, 어차피 또 돌아가요.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도 18도를 잡아보면, 여기 18도가 한 여기쯤 되죠. 요렇게. 됐죠? 요렇게. 뭐 이런 느낌이잖아. 그치? 그러면, 물론, 우리가 등수원선은 위도의 대체로 나란하다라고 배웠지만, 위도하고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한류라든가 난류라든가, 그지? 또는 용승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도 있는데, 대체로 표층의 수호는 우리가 태양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대체로 위도하고 나란한 경향을 띠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18도가 되는 지점이 여기쯤에 있는데, 그치? 거의 30도 근처에 있어. 30도보다 여기 기준으로 했을 때 살짝 밑에 있어. 그지? 근데 얘는 여기 30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보다 조금 더 밑에 있다고. 그럼 무슨 말이냐면 동일한 표층수호를 갖는 지점이 가보다 나가 조금 더 무슨 위도에 있다는 얘기야? 고위도에 있다는 얘기잖아. 고위도에 있다는 얘기지. 쌤, 왜요? 남반구는 밑으로 갈수록, 남쪽으로 갈수록 고위도잖아. 그럼 무슨 말이야? 동일한 표층수호를 갖는 지점이 가보다 나가 조금 더 고위도까지 존재한다는 얘기는 가보다 나가 전반적으로 남반부의 표층수온이 높다는 뜻이고 이것은 기온이 더 높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잖아. 따라서 나는 가보다 태양복사 에너지를 더 많이 받는 시기니까 나가 바로 남반부의 여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남반부가 여름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8월이 아니라 몇 월? 2월. 여기가 8월이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해도 좋고요. 그지? 아니면 뭐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여기가 18도가 되는 지점이야. 근데 여기는 여기가 18도야. 그럼 얘하고 비슷한 위도를 이렇게 보면 여기쯤이 되겠지, 대략. 그럼 여기는 당연히 여기가 18도고 여기가 24도가 있으니까 여기 지점은 18도보다 무조건 어때야 돼? 높아야 돼. 이런 얘기잖아. 그럼 비슷한 위도를 비교했을 때 여기는 18도인데 여기는 18도보다 높으니 당연히 이쪽이 태양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해도 좋다고요. 알았죠? 무슨 말인지? 자, 좋습니다. 자, 선제 볼게요. 8월에 해당되는 것은 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2월입니다. 자, 니은 선지. A에서 흐르는 해류는 고위도 방향으로 에너지를 이동시킨다. 니은, 디귿 같이 설명할게요. 자, 남반구의 아열대순환 우리 공부했던 거 기억나죠? 자, 여기 호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가 흐르는 곳이야. A쪽은.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죠? 남극순환류가 이렇게 흐르는 곳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페루 해류가 흐르는 곳이고. 여기는 남적도 해류가 이렇게 흐르는 곳이야. 그래서 남반구의 아열대순환은 무슨 방향이었지? 반시계 방향이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거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북반부의 아열대순환도 쌤이 자 보라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북반부 아열대순환은 자 여기가 북적도 해류가 이렇게 흐를 거고요. 그치? 이쪽에 지도는 없지만 이쪽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쿠로쇼 해류, 그 다음에 북태평양 해류,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해류. 다 외워야 돼요. 이런 명칭은. 됐죠? 그래서 북반부 아열대순환은 무슨 방향이었지? 시계 방향이고 북반부와 남반부의 아열대순환은 대체로 대칭적인 구조를 갖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이 해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해류잖아. 남반부 입장에서. 따라서 얘는 난류가 되는 거고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난류가 되는 거고 얘는 저위도를 고위도로 수송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흐르는 남극순환류. 자, 써볼까요? 남극순환류는 얘들아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흐르는 해류지. 그리고 이 남극순환류는 서에서 동쪽으로 가고 있잖아. 북태평양 해류도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흐르는 해류고 얘도 서에서 동쪽으로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방향이 어때야 돼? 같은 방향이 돼야 되겠지. 그치? 이것도 사실은 과거 기출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11번 문제는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내가 총평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특징은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살짝 변형을 해갖고 나온 문제들이 많았어요. 따라서 기출문제만 열심히 꼼꼼하게 푼 학생들도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모의고사였다고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너희한테 경각심을 주려고 하는 게 이런 학생들이 자칫 이렇게만 하면 끝났군. 이걸로 감 잡고 수능장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우리 요즘 트렌드인 뒤통수를 얻어맞을 수가 있다고요. 알았지? 신유형이 나오는 순간 당황할 수가 있다고. 알았지?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를 잘 봤어도 수능장까지 갈 때는 여러분들이 신유형의 문제를 자꾸 적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알았지? 쌤, 솔택 들으라고 한 얘기구나. 맞아. 들켰네. 자, 시간은 11번까지 여기까지 해설이 됐고, 자, 우리 다음 차시에서 내가 12번부터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